어디서 감히 나한테 고개를 들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찢었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샴페인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죠. 수백 명 앞에서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똑같네. 넌 애초에 사람 부실 못해서 승진도 못한 거야. 주변 사람들이 굳어가는 가운데 그는 제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내 앞에선 절대 고개 들지 마. 넌 평생 밑바닥이야. 나 같은 사람 발밑에 기어야 사는 거라고. 웃음소리, 속삭임,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얼굴을 닦고 조용히 카드 한 장을 꺼냈죠. 국세청 특별조사국 출신 김혜진. 순간 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밤 나를 짓밟는 데 익숙했던 저 손으로 그의 검은 돈과 권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던 그날 우편함에 고급 크림색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1986년 입사 동기의 마이너스 40주년 기념 모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봉투를 뜯는 순간 참석자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규 대한부동산그룹 회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김혜진, 올해 60입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국 부국장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죠. 지금은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가르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이혼했고 검사인 딸 수연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평범한 은퇴자의 삶, 평온한 일상. 하지만 그 이름 박성규라는 세 글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초대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샤프의 금속 냄새, 복도 형광등 깜빡임, 그리고 회의실 문이 닫히며 들리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신입이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엄마, 뭐 보세요? 퇴근한 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초대장을 접었지만 수연의 눈썰미는 예리했죠. 동창회예요? 가실 거예요? 아니, 그냥. 또 피하시려고요? 수연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검사 배지가 달린 가방을 내려놓는 그 움직임조차 단호했어요. 딸아이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우신 적 있잖아요. 악몽 꾸시면서 제발 그만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이후로 엄마가 회사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 국세청에서 그렇게 큰 사건들 해결하셨는데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다루듯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였죠. 정의는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요. 그리고 이번엔 도망칠 곳도 핑계도 없어요. 피해자가 평생 숨는 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그 악력은 검사답게 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파일 박스. 먼지는 세월이었고 그 안의 서류는 칼날이었습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제가 대한상사 회계팀에서 근무할 때의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인사평가서, 그리고 수첩. 손때 묻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 악필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중 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1988년 7월 12일 박성규 과장, 홍콩 법인 비자금 조성 의심, 이중장부 흔적, 차명계좌 추정. 바로 아래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죠. 같은 날 회식 자리에서 여자는 머리로 승진 못해라며 웃음. 주변 전부 따라 웃었음. 나는 웃지 못했음. 손가락이 그 글자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신입사원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상한 거래 내역들을 기록해뒀었죠. 그리고 40년이 흐른 지금, 저는 35년간 탈세와 비자금을 추적해온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규,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물컵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차가운 물줄기, 사무실의 침묵, 그리고 그의 웃음소리. 저는 수첩을 덮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박성규도 있겠죠.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40년 전 신입이었던 제가 이제는 숫자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됐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박성규 마이너스 대한부동산그룹 분석 1년간 수집한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법인 구조도, 차명계좌 추정 목록, 역의 거래 내역,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이제 맞춰 넣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저는 신입이었습니다. 화면에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예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제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묻지 않습니다. 박성규, 당신이 대답할 차례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1986년 3월, 24살의 저는 명문대 회계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대한상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대기업 본사 회계팀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신입 김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출근 날 회계팀 사무실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배들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여자가 회계를 하겠다고? 계산이나 빨리 하면 되는 거지. 박성규 과장, 27살. 저보다 3살 많았지만 2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언제나 비웃는 듯한 표정.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선 열심히가 아니라 말 잘 듣는 게 중요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입사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혜진, 커피. 네. 김혜진, 이 서류 복사 100부. 네. 김혜진, 심부름 좀 가. 네. 처음엔 신입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다른 신입 남자 동기들은 실무를 배우고 있는데 저만 잡일만 시켰습니다. 과장님, 저도 결산서 작업 배우고 싶은데요. 너는 아직 멀었어. 이것부터 해. 책상 위로 쏟아지는 영수증 더미. 이거 다 정리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액수 맞춰. 오늘 안에. 하지만 이건 못한다고? 박성규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입이 시키는 것도 못하면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응? 주변 선배들은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거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박성규 과장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김혜진, 이 보고서 글자 크기가 왜 이래? 다시 해. 11포인트인데요? 12포인트라고 했잖아. 귀엽어? 하지만 과장님이 어제 11포인트로 말대꾸야? 너 지금 선배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디서 배운 버릇이 그래? 대학에서 교수들한테도 그렇게 했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회식 자리였습니다. 자, 신입. 일어나서 술 따라. 네. 왜 그렇게 따라? 잔에 넘치게 따르는 게 예의지. 죄송합니다. 됐고, 원샷, 원샷. 저 술을 못 마셔? 그럼 여기서 뭐하러 왔어? 회식도 업무야. 업무. 억지로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얼굴 빨개진 거 봐. 귀엽네. 박성규 과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왜 선배가 귀엽다는데 기분 나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저를 비웃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7년 봄, 저는 밤낮으로 회계 실무를 독학했습니다.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니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년을 버텼고 어느 날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분기 결산에서 외환 차익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 네. 홍콩 법인과의 거래에서 환율 적용이 잘못됐어요. 이대로 가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이걸 찾아냈다고? 네. 제가 다시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밤새 작성한 20페이지짜리 분석 자료였죠. 훌륭한데? 박 과장, 이거 왜 못 찾았어? 박성규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론 김대리 같은 신입들한테 배워. 이런 게 진짜 실력이야. 그날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성규 과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김혜진, 내 자리로 와. 네. 보고서 내가 썼다며? 네. 혼자? 네, 제가. 짝!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너보고 혼자 나대래? 팀워크가 뭔지 알아? 하지만은 무슨, 넌 아직 애송이야. 애송이가 선배 무시하고 혼자 잘난 척하면 어떡해? 저는 그런 의도가. 닥쳐.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론 모든 보고서 내 이름으로 올라간다. 알았어? 예. 못 알아들었어? 내가 쓴 거 내 이름으로 올라간다고. 넌 그냥 보조. 신입이 주제 파악 못하면 안 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뭐? 불만 있어? 박성규 과장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김혜진, 넌 여기서 살아남고 싶어? 아니면 잘리고 싶어? 대답해.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럼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네. 그날부터 제가 작성한 모든 보고서는 박성규 과장의 이름으로 제출됐습니다. 제가 밤새 분석한 자료도 제가 찾아낸 오류들도 모두 그의 공적이 됐죠. 그리고 1년 뒤 축하합니다. 박 차장님. 박성규는 승진했습니다. 제 공로로 승진 파티가 열린 날
그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김혜진. 고마워. 네. 내 덕분에 내가 승진했잖아.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듯 툭툭 쳤습니다. 있잖아. 세상은 말이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너처럼 착한 애들은 평생 바닥이야. 알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악마라는 걸.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박성규 차장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김대리, 너 아직도 일해? 네.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열심히도 하네. 근데 말이야. 그가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너 나한테 불만 많지? 아닙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는 제 책상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있잖아, 김혜진. 그리고 차가운 물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내 위치야. 알겠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가만히 있어? 화내든지. 못하지? 넌 못해. 왜냐면 넌 약하니까. 그는 빈 컵을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젖은 머리, 번진 화장, 그리고 눈물. 하지만 눈물 사이로 보이는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분노, 차가운, 얼어붙은 분노. 그리고 저는 그 거울 앞에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무너뜨리겠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걸 숫자로 증명해서 끝장내겠어요. 4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저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계, 세무, 법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준비, 완벽한 준비, 그리고 40년 후 그 준비가 완성됐습니다. 거짓말이 TV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저는 리모컨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대한부동산그룹 박성규 회장이 오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화면 속 박성규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카메라를 향한 완벽한 포즈. 카메라 앞에서 그는 천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늑대의 송곳니를 나눔은 기업의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리포터가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성규 회장은 지난 10년간 총 50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착한 재벌의 표본으로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착한 재벌이라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즐겨찾기에 저장된 폴더를 열었죠. 대한부동산그룹 분석. 지난 1년간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대한부동산그룹. 박성규가 15년 전 설립한 회사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동산 중개업체였지만 지금은 재개발 사업, 상업용 빌딩, 심지어 리조트까지 소유한 대기업이 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일반인들은 그의 수완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인 8개, 차명계좌 추정 15개, 역의 페이퍼 컴퍼니 3개. 클릭 한 번에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제가 공개 자료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집한 재무제표들. 엑셀 시트 위 검은 숫자들이 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흘린 피,
누군가 울고 쫓겨났을 자리. 여기, 그리고 여기.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매출은 공개되지만 비용 처리가 이상했어요. 하청업체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은 모두 박성규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들. 비자금이야. 100%. 그리고 더 큰 문제. 역의 탈세까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 그곳으로 수백억 원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 이건 명백한 자금 세탁이에요. 35년간 이런 사건들을 다뤄온 제 눈엔 너무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내부 자료가 필요해. 공개된 자료만으론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증거, 내부 거래 명세서나 비자금 장부 같은 게 필요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나야. 은석이. 최은석. 1986년 동기였습니다. 당시 저를 도와줬다가 박성규에게 미움을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던 동료. 하지만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해 지금은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됐죠. 오랜만이야, 은석아.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응, 받았어. 갈 거야? 잘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오후 3시.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넓은 로비. 은석은 정말 성공한 것 같았어요. 어서 와, 혜진아. 와, 사무실 멋지다. 그래도 내가 국세청 부국장 하신 거보단. 그만해. 이젠 그냥 백수야. 농담을 주고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석의 표정은 곧 진지해졌어요. 혜진아, 박성규 그 새끼 말이야. 나도 계속 지켜봤어. 저 인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은석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내 고객 중 하나가 대한부동산 그룹이랑 분쟁이 있었어.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어떤? 박성규 그 새끼가 땅 매입 과정에서 주민들 속였어. 계약서 조작하고 보상금 떼먹고. 완전 사기꾼이야. 그때 내가 내부 자료 좀 확보했거든. 변호사로서 합법적으로. 은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그날 기억해. 어떤 날? 그가 웃으며 내 머리에 물 부었을 때. 은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제일 미웠다. 은석아. 혜진아, 이번엔 다르다. 우린 더 이상 신입이 아니야. 은석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대한부동산그룹 내부 거래 명세서 일부가 있어. 너 이거 보면 뭔지 알 거야. USB를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칼자루를 쥔 듯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석아. 혜진아, 나도 40년 동안 참았어. 그 새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젠 끝낼 때 아니야? 하지만 너 국세청에서 몇 명 잡아넣었어? 50명? 100명? 78명이요. 그럼 79번째 잡아넣자. 박성규를. 은석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분석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이야. 비자금 조성 내역, 차명 계좌 목록, 정치인 로비 자금, 하청업체 페이퍼 컴퍼니 구조도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된 불법 구조였습니다. 박성규, 당신 이번엔 못 빠져나가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구속까지 가기 힘들었어요. 더 결정적인 그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 수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래요? 수연아, 무슨 사건이에요? 아니야. 그냥 수연이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대한부동산 그룹? 혹시 엄마 그 회장 조사하시는 거예요? 응. 수연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부서에서 최근 대한부동산 그룹 관련 제보가 들어왔어요. 횡령 혐의. 뭐?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데 만약 엄마가 세무 쪽 자료 확보하시면 저희가 형사 쪽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연아, 그건.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검사답게 강했습니다. 엄마 감정으로만 싸우지 마세요. 증거로 끝내요.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저도 도와드릴게요. 법으로. 딸의 눈빛이 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정의로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그리고 박성규를 40년 만에 무너뜨리기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박성규도 있겠죠.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며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40년 전 그는 제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40년 후 저는 그의 제국 위에 진실을 붓겠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동창의 뒤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동창회라 부르는 그 무대에 나도 나갈 때가 됐군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이었습니다. 연회비만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고급 사교 모임이었죠. 어머, 혜진이 맞아? 오랜만이야. 옛 동기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혜진이 너 국세청 부국장까지 했다며? 대단하다. 아니야, 이제 은퇴했어. 그래도 대단한 거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입구로 향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성규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고급 시계.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님 요즘 사업 대박이시던데요? 덕분입니다. 박성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했습니다. 마치 왕처럼.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김혜진?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야, 오랜만이네. 자네 지금 뭐해? 은퇴했어요. 은퇴? 벌써? 공무원들은 일찍 은퇴하나 보지. 나는 아직도 현역인데.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축하해요. 사업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뭐, 덕분에. 요즘 부동산이 좋아서 말이야. 그는 와인 잔을 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사업은 타이밍이야. 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지. 그렇군요. 근데 자네 국세청 있었다며? 세금일? 네. 아이고, 힘들었겠네. 숫자나 들여다보는 일은 지루하잖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난 사람을 다루는 게 맞아. 리더십 있는 사람은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다르십니다. 박성규는 우쭐해져서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세상은 말이야. 머리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똑같은 말. 자, 건배.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진, 너 잔 안 들어? 박성규가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 지금 들려고. 회장님 앞에서 잔을 안 든다고?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들려고. 그 순간 차가운 샴페인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넌 그대로야. 윗사람에게 순종도 못하는 주제에 박성규가 빈 샴페인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말했지만 박성규는 손을 저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옛날 생각나서 그랬지. 그치, 김혜진? 제 머리에서 샴페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장난이 심하시네요. 옛날 생각 나신다는 거 보니 진짜 친하셨나 봐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냅킨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옛날 생각 나네요. 그래. 미안. 근데 진짜 너 그때 생각나더라. 기억나? 내가 물컵 쏟았던 거?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울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 그는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님. 응? 명함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명함? 이제 은퇴했는데 무슨 명함? 그냥 기념으로요. 저는 명함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김혜진 전 국세청 특별조사국 부국장. 박성규는 명함을 힐끗 보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세금 상담 좀 부탁하지 뭐. 언제든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젖은 옷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에서는 여전히 샴페인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성규, 이제 시작이에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 시작하자. 그리고 딸에게도. 수연아, 이제 움직여도 돼.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검찰 쪽 준비 끝났어요. 저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기록된 메모들, 박성규 비자금 의심거래 목록, 그리고 지금의 자료들, 대한부동산그룹 불법 거래 증거,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와요. 일주일 후, 제 집 서재는 작은 작전 본부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야? 은석 변호사가 쌓인 서류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40년치 자료를 다 모으신 거예요? 일부는 40년 전 거고 대부분은 최근 1년간 모은 거야.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화면들. 첫 번째 모니터 대한부동산그룹 법인 구조도, 두 번째 모니터 차명계좌 자금 흐름도, 세 번째 모니터 역의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 와, 이건 완전. 은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직범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측근들까지 다 엮을 수 있어요. 그게 목표야. 저는 펜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부동산그룹은 겉으로는 법인 하나지만 실제로는 8개의 계열사로 나뉘어 있어. 그리고 이 계열사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매출을 부풀리고 있지. 순환 거래네요. 맞아. 그리고 여기 봐. 하청업체 명단.
클릭 한 번에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산업 대표 박성규 동생 박성훈, 3일토목 대표 박성규 처남 김철수, 한국자재유통 대표 박성규 고교 동창 이영호. 전부 친인척이나 측근이네요. 응. 이 회사들로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다시 역의 계좌로 보내는 거야. 증거는요? 여기.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내가 준 내부 자료 덕분에 거래 명세서를 확보했어. 그리고 추가로 내 인맥을 동원해서 은행 거래 내역 일부도 확보했고, 은행 거래 내역을요? 어떻게요? 국세청에서 35년 일했잖아. 후배들이 도와줬지. 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 씨, 당신 진짜 무섭다. 고마워. 바로 그때 딸 수연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수연아, 이쪽은 최은석 변호사님이고. 아, 반갑습니다. 검사 김수연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저는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증거 보강 완료. 2단계 결정적 자백 유도 진행 중. 3단계 검찰 고발 국세청 통보 대기. 4단계 언론 공개 대기. 문제는 2단계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박성규 본인이 부인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변호사 선임해서 버티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입으로 직접 자백하게 만들 거야. 어떻게요? 다음 주에 대한부동산 그룹 자선 만찬이 있어. 저는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부동산 그룹 창립 15주년 기념 자선 만찬 개최. 박성규가 직접 연설할 예정이래. 정치인, 재계인사들 200명 참석. 그래서요? 저기서 그 사람 본색을 끄집어낼 거야. 어떻게요?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성규는 술만 마시면 자랑을 해.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떻게 법을 피해갔는지. 40년 전에도 그랬어.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 특히 저런 인간은. 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저 인간 봤는데 여전히 오만해요. 자기가 절대 안 잡힌다고 믿어요. 그 오만함을 이용하는 거야.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선 만찬에 제가 참석할 거예요.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을 통해 주선했어요. 그리고요, 연설이 끝난 후 만찬 시간에 박성규에게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술을 권하면서 옛날 얘기를 꺼낼 거고. 그럼 자백을 해요?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 사람을 40년 넘게 봤어요. 자존심 강하고 자기 자랑 좋아하고 무엇보다 나를 우습게 봐요. 그리고 만찬장 전체에 라이브 스트리밍 장치를 설치할 거예요. 은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요? 네. 만찬이 끝나고 자유대화 시간에 제가 박성규를 도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백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는 녹음 녹화 가능해요. 게다가 자선 만찬은 공식 행사니까. 하지만,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40년 전에는 제가 증거를 모았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신입사원의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국세청 부국장 출신이에요. 당신은 변호사고 수연이는 검사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석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검찰 쪽은 제가 준비할게요. 고마워.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디데이 3분. 일주일 후면 자선 만찬이었습니다. 준비 시작해요. 자선 만찬 당일.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 인사들. 플래시가 터지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돌렸죠. 저는 조용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최소한의 액세서리.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긴장되세요? 옆자리에 은석이 속삭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녹음기는? 가방 안에. 그리고 저는 작은 핀 마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원피스 깃에 브로치처럼 달려 있었죠. 이게 송신기예요. 밖에서 수연이가 받고 있어요. 완벽하네요.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부동산그룹 박성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성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완벽한 정장, 환한 미소,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죠. 안녕하십니까? 대한부동산그룹 회장 박성규입니다. 또 박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15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제 옆에서 은석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직? 저 인간이? 박성규의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50억 원을 기부하려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역시 박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50억 원? 당신이 탈세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죠. 연설이 끝나고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어요. 박성규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소셜라이징이었죠. 저분 진짜 배우 같아요. 은석이 말했습니다. 곧 가면이 벗겨질 거야.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박성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님. 김혜진? 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왔어? 네, 초대받아서요. 그래, 잘 됐네. 저번엔 미안했어. 너무 장난이 심했지?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50억 기부 대단하세요. 아이고 뭐. 사회에 환원하는 게 당연하지. 역시 회장님은 다르세요. 칭찬에 박성규는 기분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래. 자네도 한잔 할래? 네, 좋습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라줬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혜진아. 네. 자네 요즘 뭐해? 그냥 쉬고 있어요. 쉬기만 해? 아까워. 자네 실력 좋잖아. 아닙니다. 아니긴. 자네 국세청에서 잘했다며? 내가 다 들었어. 근데 있잖아. 박성규가 한 잔 더 비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금 일하면서 재미있었어? 그럭저럭요. 난 그런 거 못해. 숫자 보는 거 지루하잖아.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 난 사람 다루는 게 맞아.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야.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계속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회장님, 부동산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 박성규는 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타이밍이지, 타이밍.
2010년에 재개발 붐이 일 때 미리 땅을 사놨거든. 자금은요? 자금?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대출받고 그랬지. 대출만으로요? 수백억이 필요했을 텐데. 야, 너 지금 나 신문해? 분위기가 약간 싸늘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은퇴 후에 투자 좀 해볼까 해서. 아, 그래. 박성규는 다시 웃었습니다. 술이 좀 올라온 듯 했어요. 투자? 좋지. 근데 있잖아. 투자는 머리 써야 해. 어떻게요? 세금이야, 세금. 세금을 줄여야 돈이 남는 거야. 그렇군요. 자네는 국세청 출신이니까 모르겠지만 세금은 머리 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됐어. 머리를 쓴다는 게. 에이, 그런 거 몰라도 돼. 자네는 착하게 살아. 박성규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김 의원님, 정치인이 왔습니다. 박성규는 제 쪽은 잊은 듯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가방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박성규는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측근들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저는 다시 접근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혜진이? 아직 있었어? 네. 앉아, 앉아. 같이 마시자. 측근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회장님,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내가 좀 말 잘하지? 네. 특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다는 부분이요. 그거 당연하지. 그게 기본이야. 근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뭔데?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15년 만에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드신 게 정말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어요? 정직하게만 해서요? 박성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요. 부동산은 자본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초기 자본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너 지금. 그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냥, 너 국세청 출신이라고 아직도 사람 조사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 야, 김혜진. 너 아직도 나한테 열등감 있지? 예. 40년 전부터 그랬잖아. 나한테 맨날 깨지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아직도 질투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질투요? 그래, 질투. 나는 성공했는데 너는 그냥 공무원으로 살다가 은퇴했잖아. 있잖아, 혜진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머리 쓴 놈이 이기는 거야. 그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세금? 그런 거 다 피하는 방법 있어. 정치인들? 내가 관리해. 법은 가진 자 편이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신 건가요? 불법? 박성규가 크게 웃었습니다. 불법이 뭔데?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불법이야? 난 그냥 틈새를 이용한 거야. 틈새요? 그래. 차명 계좌도 쓰고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고 그게 뭐 어때? 다들 하는 거야.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연이의 메시지. 엄마, 다 녹화됐어요. 지금 검찰 쪽에 전송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자백해 주셔서요.
제가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마이크예요. 그리고 방금 대화 전부 녹화됐어요. 박성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차명계좌, 페이퍼 컴퍼니, 정치인 로비. 전부 자백하셨어요. 박성규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장난이지? 혜진아, 그만해. 카메라 꺼. 장난하지 마. 장난이 아닙니다. 이 미친년이. 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볼륨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검사 배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수사관 3명이 따라왔죠. 박성규 회장님.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박성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는 박성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후에 선임하십시오. 수연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사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내 변호사 불러. 이거 불법 체포야. 불법이라고. 회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박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차명 계좌가 사실입니까? 정치인 로비 사실입니까? 박성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갑찬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당신은 물컵을 들었죠. 오늘 저는 법을 들었습니다. 박성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법이 오면 사회도 옵니다. 수사관들이 박성규를 끌고 나갔습니다. 볼륨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속보 대한부동산 박성규 회장, 자선만 찬장에서 긴급 체포, 착한 재벌의 민낯, 차명계 자비자금 조성 혐의, 현장에서 자백 녹음, 검찰 정격 수사 착수.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판은 법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은석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응. 해냈어. 아니, 아직이야. 저는 볼륨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국세청 출신이래. 4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대. 대박이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딸 수연이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습니다. 볼륨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무대를 돌아봤습니다. 1시간 전 박성규가 섰던 자리, 이제는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물에 젖은 채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개를 들고 이 건물을 걸어나갑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60살의 여자. 하지만 눈빛은 24살보다 강했습니다. 로비에 내렸습니다. 밖에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4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언론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게 없었습니다. 이제 법이 말할 차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 구치소에서 박성규도 창밖을 보고 있겠죠. 하지만 그가 보는 풍경은 다를 겁니다. 저는 자유로운 밤하늘을 봅니다. 그는 철창을 봅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박성규 재판 준비.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체포는 시작일 뿐, 유죄 판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까지.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제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한 번의 체포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완성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대한부동산 박성규 회장, 수백억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 착한 재벌의 가면,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드러나, 자선 만찬장에서 자백, 검찰 정격 수사,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였죠. 박성규 회장은 지난 15년간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역의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박성규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현재 검찰은 대한부동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며 측근들도 줄줄이 소환할 예정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연이었습니다. 봤어요? 뉴스? 응, 지금 보고 있어. 대박이에요. 언론이 완전 난리 났어요. 그리고 제보 전화가 폭주하고 있대요. 제보? 네. 박성규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재개발 사기, 하청업체 대금 떼먹기, 직원 임금 체불. 이 정도면 징역 15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엄마, 제가 뭐려.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세요? 응, 많이.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기록들. 1988년 7월 12일. 박성규 과장, 나를 또 모욕했다. 언젠가 반드시.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대한부동산그룹 본사 앞에는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땅값 제대로 쳐줘. 임금 내놔. 사기꾼 박성규.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거래 정지됐죠. 계열사들도 연쇄 압류당했습니다. 박성규의 아들 박효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효준 씨, 아버님 범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임원이셨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박효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그 뉴스 영상이 왔습니다. 은석이 보낸 거였어요. 효준이 불쌍하네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져야 하는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2주 후 검찰은 박성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 목록이 길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날 저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박성규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40년 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박성규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8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은 이를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성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자선 사업을 가장하여 범죄를 은폐한 것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합니다. 쿵! 법망이 내려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잘됐다. 쌤통이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은석을 만났습니다. 혜진아. 응. 어때? 기분이? 시원하면서도 허무해. 그렇지? 40년을 기다렸는데 끝은 이렇게 허무하게 오네. 그래도 끝은 왔잖아. 은석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혜진아. 너도. 우리는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성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대한부동산그룹은 파산 절차를 밟았고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 강의, 세무 상담, 그리고 딸과의 저녁 식사.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기분이 어때요? 좋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40년을 참으셨잖아요. 참은 게 아니야. 준비한 거지.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로 하는 거야. 나는 40년 동안 실력을 쌓았어. 그리고 그 실력으로 그를 무너뜨린 거고. 만약 내가 40년 전에 감정적으로 덤볐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기다렸어.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했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어느 날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박성규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면회실. 유리 너머로 박성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왔군. 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예. 40년 전 일. 그리고 그 이후 일들. 전부 미안해.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지. 박성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똑똑했어. 40년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너한테. 내가 진 거야. 나는 사람을 무시했어. 특히 너를 약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강한 건 너였어. 나는 그냥 오만했을 뿐이야. 박성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물을 머리에 쏟던 그, 제 공적을 가로채던 그, 저를 모욕하던 그, 하지만 지금은 그저 늙은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용서는 못해요. 그렇구나.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미 제 삶을 되찾았어요. 당신이 빼앗았던 존엄을, 자존감을 전부 되찾았죠.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벌을 받고 있잖아요. 법이 당신을 심판했고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박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래 있을 거야. 아마 영원히 나가지 못할 거고, 내 아들도 날 버렸어. 회사도 망했고, 돈도 다 날렸어.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내가 받을 벌이겠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이제 갑니다. 혜진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도 될까? 뭔데요? 넌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렇구나. 다행이야.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딸이 추천한 곳이었어요. 조용한 해변, 맑은 공기,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강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석이었습니다. 혜진아, 어디야? 바다. 바다? 혼자? 응. 기분 어때? 좋아. 정말 좋아. 그래. 이제 진짜 쉬어. 너 충분히 고생했어. 고마워, 은석아. 전화를 끊고 저는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자유는 용서가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거였어. 40년 전 저를 괴롭히던 그 기억들, 이제는 그저 먼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파도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